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22번째 이야기입니다. 분쟁 시 외국인 과대 공격. 네, 오늘은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베트남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 확 돌변해 가지고 굉장한 협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다 그랬어요. 한국도 똑같아요. 지금 한국도 뭐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뭐 마약도 그렇고 뭐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일어나는 범죄들 보면은 이제 한국도 아주 동남아 쪽하고 유사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은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 22번째, 표적이 되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는 다 표적이 됩니다. 한국도 요즘에 전세 사기 일어나죠. 누가 당해요? 돈 있고 빽 있고 이런 사람이 당하지 않죠. 돈 있고 빽 있고 뭐 힘 있고 이런 사람이 당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이 당하는 거예요. 계속 사회적 약자들이 전세 사기도 당하고 금리 테러도 당하고 계속 당하고 있는 건데, 해외 나가면 외국인은 아주 약자입니다. 약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법정에서도 약자고 검찰에서도 또 경찰에서도 약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보여드리지만 하도 가짜 뉴스들이 많으니까 이게 제가 이제 직접 경영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경영을 했죠. 투자 허가서를 받고 그리고 이렇게 3년 비자를 받아서 경영 비자를 받아서 운영을 하면서 법정에까지 섰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법정까지. 그래서 이 판사, 검사, 경찰을 제가 다 겪었어요. 겪으면서 경찰서에서도 약자입니다. 뭐 신경 잘 안 써요. 또 뭐 검찰에 가서도 약자예요. 신경 안 씁니다. 잘. 법원에 가서도 판사들이 별로 신경 안 써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외국인이 외세의 많은 침입을 받아가지고 베트남이 외국인들에게 좀 그렇게 냉소적으로 대하는 것인가? 물론 이제 뭐 술 마시고 뭐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면 잘해줍니다. 그때 잘해주는데 이건이 딱 개입했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트남 외교도 항상 보면은 이익 중심으로 이 줄타기 외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나무 외교라 그래요. 베트남 사람들은 대나무처럼 유연하게 흔들린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제 뭐 경찰, 검찰, 경찰도 다 마찬가지고, 그리고 일단 일반 사람들과의 이러한 그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아주 굉장히 세게 나와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학비를 받아요. 이렇게 학비를 받으면은 이 학비를 받았는데 이거를 직원이 돈을 받은 거예요. 직원이 돈을 받아가지고 횡령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 입장에서는 나 학비 냈다 이거죠. 나 학비 냈으니까 이거 환불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불해달라. 그런데 우리는 분명하게 붙여놓지 않았냐 여기. 그래서 절대 직원들한테 돈을 내지 말라라고 공지문을 벽에다가 다 붙여놨어요. 횡령이 자꾸 일어나니까. 그래서 요 벽에다가 이 공지문을 붙여놓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좌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가지고 왔다가 직원한테 납입했다가 돈 사고 나면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분명하게 붙여놓지 않았냐. 그때부터는 이제 엄청 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바로 고발하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냥 뭐 가족들이 와가지고 아주 밖에도 못 나가게끔 한다든지 또는 협박이 굉장히 심합니다. 협박이 굉장히 크게 협박을 해요. 그래서 뭐 외국인 입장에서는 누군지 모르죠. 데리고 왔는데 뭐 경찰이라 그러기도 하고 공무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죠.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공문서를 들고 와가지고 고소했다 이러면서 언제 어디까지 와라.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변호사 사무실.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 사무실로 나와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협박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자국민들끼리는 알잖아요. 이렇게. 자국민들끼리 아니까 이제 우리 뭐 임원한테 임원이 대처를 해라. 그러면 자기들끼리는 고분 얘기를 해요. 자기들끼리는 다 알기 때문에 베트남 사람들은 뭐 사장님이라고 해서 우리는 뭐 김 사장님, 박 사장님 이렇게 부르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게 안 불러요. 그냥 가족 문화예요. 안, 나이가 좀 많으면은 오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안, 형이라고 부르고 찌, 뭐 언니 이렇게 부르고 뭐 아저씨 뻘이면은 쭈, 아저씨 이렇게 부르고 또 뭐 할아버지 뻘이면은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그냥 뭐 소곤소곤 얘기해가지고 자기들끼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베트남 뭐 지인이 있다라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어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CCTV를 막 끊어놓고 쇠파이프를 들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처음에는 뭐 이렇게 강심장 같은 경우에는 버텨내죠. 저도 태권도가 6단인데 그래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매일 운동을 했어요. 매일 운동을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는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너무나 급변하게 행동을 하니까 제 사무실에는 항상 그 목검이 있었어요. 목검. 나무로 만든 증검 같은 거 그게 있었고 제 침실에도 항상 그 옆에다가 제가 그 목검을 두고 잤습니다. 여기 두고 잤어요. 항상.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집에 침입하는 그러한 그 강도들도 많이 이제 겪다 보니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베트남 사람들끼리는 서로 굉장히 뭔가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외국인을 대할 때는 아주 평소에 예를 들어서 뭐 이권이 개입되지 않았을 때는 아주 뭐 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아주 이권이 딱 개입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것 같다 그러면은 그때는 강력하게 나옵니다. 과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한국에서부터 이제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가르쳤던 학생이 얼마나 저를 반가워했겠어요. 베트남에서 만났으니까. 그래서 막 선생님 제자다, 뭐 선생님한테 몇 년을 배웠다, 막 하면서 되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했는데 바로 그냥 돌변을 하더니 그러더니 뭐 가만 안 두겠다, 뭐 폭력배를 보내겠다, 뭐 심지어는 친구가 경찰이다, 경찰을 보내겠다, 길거리 다닐 때 조심해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조심하죠. 그런데 외국인한테는 과대 공격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런 것들을 많이 봤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자국민들끼리는 서로 이제 내가 중재해 줄게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돈 문제다 그러면은 내가 중간에서 중재해 줄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경우다 그러면 환불을 해 주는데 뭐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환불해 줘야 되는데 8만 원 정도를 환불해 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나중에 뭐 10,000원 정도를 그 사람이 받는 거죠. 받고 이렇게 커미션 문화. 베트남 사람들은 이제 띵 화홈, 장미꽃 돈이라 그러거든요. 띵 화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중간에서 협의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이런 경우를 저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들끼리는 절대로 하지 않는데 외국인한테 이권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격하게 반응하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트남도 변호사 사무실들이 많으니까 변호사를 동원해 가지고 굉장히 압력을 넣는 그러한 경우들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자꾸 겪다 보면은 정신적으로 좋지 않죠. 정신 건강. 네, 그래서 굉장히 불안장애가 올 수도 있고, 우울증이 올 수도 있고, 네, 아주 뭐 심리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어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베트남에 이제 베트남 가서 사업을 하겠다. 그러니까 베트남이 뜨니까 베트남 가서 사업하겠다. 여기도 보면은 아시아 경제에서 베트남을 허브로 아세안 교역 늘려야 된다. 무역 같은 거는 이제 그 뭐 예를 들어서 관세적인 문제 또는 세관 행정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거는 괜찮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선금 받아가지고 물건을 줘서 교육하는 것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적을 수가 있을 텐데 직접 거기 가서 어떤 경영을 한다 그럴 때는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네, 여기도 보면은 네, 아시아 경제에서 베트남의 민낯, 장밋빛 전망은 금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네, 이게 이제 실질적인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기업들이 베트남에서 눈 돌리나 올 들어 투자액이 70% 급감했다. 왜 급감했는가? 규제 갑자기 규제 막 소방시설 규제 노동허가 그 노동허가를 이 뭐 경력 몇 년 이런 것들을 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경력 몇 년을 따져버리니까 결국에는 어때요? 이 한국인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만 데리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외국인 투자기업 옥젤은 베트남 소방 규제, 에타는 한국 기업들,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베트남에서 사업하러 가겠다 이런 분들 참 많은데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일단은 베트남어 5년을 공부를 하세요. 한국에서도 사업은 진짜 날고 기는 사람들도 망하는 게 사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베트남에서는 그거보다 1000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한국인들이 망하는 이유를 22가지 제가 올려드렸는데 이거 다 보고 자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거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뭐 가족들도 베트남 가서 뭐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러면은 제가 말리거든요. 쉽지 않다. 굉장히 복잡하다. 우리 한국도 공무원들 겪는 게 아주 쉽지 않죠. 경찰 겪는 거, 경찰 뭐 검찰 판사들 겪는 거 쉽지 않은데 베트남 가서 이런 거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여행 가는 거는 괜찮아요. 여행 가면은 참 좋죠. 네, 여행은 뭐 어딜 가든 좋죠. 여행 가는 건 좋은데 또는 내가 뭐 거기서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은퇴해서 그냥 거주나 해야겠다 하는 분들은 그것도 외국인이니까 표적이 될 수 있어요. 표적. 예, 그게 위험한 거예요. 예, 항상 외국인은 표적이 된다. 그 뭐 잠깐 여행 갔다 가는 것은 뭐 호텔에 머물다가 또 뭐 가이드가 있으니까 안전하겠죠. 네, 그래서 여행은 제가 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상 거기서 거주하거나 사업한다 그러면은 저는 진짜 뭐 일단 베트남은 5년 그리고 제가 이 영상 계속 올려드릴 거예요. 앞으로 이게 뭐 100번까지 갈 수도 있을 텐데 이거 한번 보시고 자신 있으면 가세요.